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5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도, 2차례 연속 빅스텝을 밟은 것도 한국은행 창립 이후 처음 있는 결정입니다. 유례없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금리 8%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이나 물가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오르는 이중고 상황.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 금리는 또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을 결정한 한국은행이 다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를 2.50%에서 3%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올라선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4월부터 5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도 최초입니다.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건 좀처럼 꺾이지 않은 물가 때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까지 6%대로 오르고 2달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최종금리가 기본적으로 3.5%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빅스텝으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2천억 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7% 안팎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단은 연말 8%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납입하는 이자 금액이 확실히 이게 예전보다 많이 내는구나라는 게 체감으로 있어서 1차 뭔가 목표는 마통을 빨리 좀 제로화하는 게.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고 4.5%까지 올려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기업들은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투자 받기도 힘들고 대금 받기도 힘들고 대출 받기도 힘든 상황. 어떻게든 버티자고 말하는 기업인들을 강유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설립 20년이 넘은 한 중소욕실 제품 기업입니다. 최근 원자재 구매 대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려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올해 실적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80% 가까이 오를 전망이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15억 원의 환차손이 더 걱정입니다. 한 4.5%에서 지금 한 5.5%, 6% 정도 올랐네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장비를 도입하는 일은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건 물론 자금줄까지 말라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증시가 고꾸라지면서 현대오일뱅크, SK쉴더스 등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1년 새 2배 넘게 뛰자 대기업은 금리가 더 싼 은행 대출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쌀 때 받아두자는 기업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일찌감치 올해 목표치를 채운 은행들은 대출 심사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스타트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 오늘 회 앱을 만든 오늘식탁은 최근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밸류에 대한 조정도 하고 있고 투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는 상태고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좀 문을 닫는 회사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대기업은 투자를 중단해 버티기에 돌입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데요. 우리만 참진 않겠다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전술 핵부대를 운용하자 윤석열 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죠.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키는 건 실효성이 없다. 기존 남북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상회담 공동선언뿐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북한과 맺은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합의가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 대표적입니다. 지킬 수 없는 내용이거나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기 선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그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92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남북관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미국 정부 답변이 이랬습니다. 한국에 물어야 할 질문이다. 이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논의가 불붙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에 대해 미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한국 정부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백악관은 한국 측의 답변을 미뤘습니다. I'll let the South Koreans talk about their side of the alliance and their desires.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외교적 대북 해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Our goal is the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at there's still a diplomatic path forward to this. 국무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지만 즉각 부인하는 대신 한국 쪽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ffirmed that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He confirmed that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양국 국방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역만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이 그제 사상 처음으로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공개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쏜 게 아니라 9개월 전 사진을 재사용한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조작 보도가 처음은 아닌데요. 김지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우리 정부가 어느 수위까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제 북한이 공개한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 사진입니다. 지난달 25일 쏜 이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고도 60km까지 치솟아 600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그제 이 미사일이 동해 알섬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타격 장면이라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 동해상의 설정 표적 상공으로 비행하였으며 탄도 깊은 믿음성이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제 공개한 사진이 과거 사진의 재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1월 2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후 공개한 사진과 각도나 빛의 형태, 섬 주변 물결 모양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도 채널A에 군 내부에서도 과거 사진을 다시 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다른 사진들에도 조작이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정확도가 이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과시하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사진 끼워 넣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올해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도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최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 주장했지만 한미 정부 당국은 적외선 위성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화성 15형의 발사 영상의 짜깁기라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정말 대통령실이 이 전술핵을 진짜 재배치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이 한반도 전개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확장 억제를 넘어서 전술핵 재배치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지만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최고 수위 도발을 한다면 북한도 핵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전술핵 재배치라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역대 정부 남북 합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전술핵 재배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6개의 주요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한다면 전술핵 재배치는 논리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또 9.19 공동선언 폐기는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실행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생각이 궁금해요. 어제 경청하고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나 이런 지금 분위기가 생긴 거거든요. 네, 이 윤 대통령의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발언들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한반도에 전술핵을 미군이 배치를 하고 기존의 그 확장 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살짝 뺀 것 같다가 다시 뭐 열어뒀다가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후보 초창기에는 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를 했다가 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었죠. 최근에는 다시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 이 지난 대선 시절 이 발언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잘 지내기로 마음먹으면 한없이 잘해주겠지만 이 도발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 버르장머리를 거쳐주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생각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기로 하면 그 전술핵은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전술핵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핵을 작게 만들어서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 타격을 가하는 저위력 핵탄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 그리고 미 공군 기지가 있는 경기 오산과 대구, 전북, 군산 표시해뒀는데요. 이 미군의 전술핵을 가져와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전술핵이 배치되면 폭격기, 잠수함, 함정, 미사일, 야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그래도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우리 외교의 큰 원칙이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일부 포기를 해야 하고 그렇죠. 국제사회의 눈치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까 의문을 품는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포기로 이어져서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동의도 필수적이죠. NPT 체제 자체가 미국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는 것을 돕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 백악관 반응이 아리송합니다. 네네. 북한산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딱 선을 그은 게 아니라 한국에 물어보라면서 주도권을 넘겼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국도 이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죠. 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장 동의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둬 북한에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소식 환경노동위원회로 가볼 텐데요.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 김 위원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하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던 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의원이 현재 생각을 물었는데 김 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거두지 않으면서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윤건영이 정부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더 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고발을 의결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고 난 널 간첩으로 생각해. 너의 지리는 간첩이야. 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지리가 목구멍에서 넘어옵니까? 김 위원장이 사과하기로 하면서 오후 국감이 재개됐지만 발언 내용을 번복하지 않자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예, 의사진행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과할 거면 확실히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번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김문수 위원장께서 아직도 속셈으로는 윤건영 의원을 빨갱이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뭘 더 이상 사과란 말입니까? 네? 아예 여기에 대해서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감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파행을 하세요. 차라리. 또 한 차례 파행된 국감은 김 위원장이 세 번째로 사과하고서야 재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기한 방송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네, MBC의 PD수첩인데요. 김 여사와 닮은 대역을 쓰면서 고지를 안 해서 논란입니다. 어제 방영이 됐는데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장면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볼까요? 이 장면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저 여성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거죠. 네,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대역이 걸어가고 화면에는 표절, 허위 등의 자막이 나타나는데요. 얼핏 보면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화면 어디에도 재연이라는 표시가 보이지 않죠. 방송 심의 규정에 따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사용할 경우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논란이 되자 PD수첩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뒤에 재연이라는 자막을 넣어서 수정했습니다. 지난 순방 때 이 자막 사건도 있어서 논란인데요. 네. MBC는 뭐라고 합니까? MBC는 사교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쳤다고 사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를 흠집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최악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표정이 좀 난처해 보이네요. 네, 민주당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농민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국민발언 때의 첫 목소리를 다 함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기엔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역대급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첫날이라 또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민주당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칭찬 들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당황한 지도부가 그래서 추가 발언 자제를 요청하면서 진땀을 뺐는데요.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양곡관리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라며 동네마다 현수막은 내걸으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방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 세금으로 욕설이 들어간 광고를 만들었습니까? 네, 정부가 요즘 유명 유튜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캠페인 광고 영상을 함께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방송에서 버젓이 비속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안 쓰면 버려 이런 것도. 소품들도 그냥 다 그런 거 아니냐? 오, 소품 잘 만들었다. 이거 우리 소품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진짜야? 우리 소품 아니야? 쫄았어 지금. 너 전혀 안 쫄았어. 저희가 올해 새로 준비하고 있는 캠페인이 일상을 지킵니다라고. 국방부에서 지원한 영상인가 보죠? 네, 지난해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국방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협업한 건데요. 세금 수천만 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방송에 보시다시피 손가락 욕이나 비속어가 난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하남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만든 정부 광고입니다. 제목은 축제 홍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세금 들여서 할 일일까요?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요.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지출된 유튜버 정부 광고 사례도 있었는데요. 비속어가 나와도 관련된 심의 규정이 없어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들이 노출된 광고들이 계속 그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우려가 되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좀 빨리 좀 마련돼야 될. 규정도 규정이지만 정부 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언론진흥재단의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정책 홍보는커녕 역효과가 날 것도 같은데요. 국민의 혈세 아깝지 않게 잘 따져서 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내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이유는 이른바 평생사원증 제도 때문인데요. 오래 일한 직원들이 퇴직 이후 평생 2년마다 새 차를 30% 할인된 값에 살 수 있는 제도인데 이 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합의안까지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아 광명 소아리 공장. 투쟁과 조합 단결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데 민어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는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내일은 2시간, 모레인 14일은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생산 특근도 거부합니다. 노동조합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기대에 걸맞는 사측의 제시안이 있다면 언제든 결단할 것입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역대급 잠정 합의안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기본급 월 9만 8천 원 인상뿐 아니라 성과급 200% 플러스 400만 원과 각종 격려금으로 2천만 원 넘는 현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합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퇴직자 평생 차값 할인이 축소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25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 퇴직해도 평생 2년마다 30% 할인된 가격에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75세까지 제한되고 3년마다 25%로 혜택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걸 반발하며 판을 뒤집은 겁니다. 만약 7천만 원 하는 K9을 30% 싸게 사 중고로 바로 되파는 경우 2천만 원가량을 2년마다 평생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아차의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 300이거든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의 합의 내용 자체는 적절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주요 차종 출고 대기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조는 이틀 부분 파업 후 25일 다시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일주일째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지하철 문을 천천히 닫거나 서행을 하는 이른바 준법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그야말로 지옥철로 변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승강장. 승객들이 승강장을 넘어 계단까지 차 있습니다. 열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열차를 놓치게 생긴 승객들이 어쩌지 못한 채 스크린 도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출근 시간 1호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이 몰린 겁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4일부터 기관사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로사업소 기관사 정원이 268명인데 33명이 모자라 연차 휴가를 쓰는 것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승하차 때 문을 천천히 닫거나 서행하는 등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지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최대 40분 지연됐고 퇴근길 지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연이 되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좀 급하네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준법 투쟁이다 보니 지연이 발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타결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실제 단속이 시작됐죠.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단속 첫날 모습을 조민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 일산의 교차로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사람들 쪽으로 택시 한 대가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보행자가 모두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택시,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하셨습니다. 신분증 좀 제출해 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취재진이 3시간 동안 단속 현장을 지켜본 결과 8명의 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 보호 위반하셨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 그런데 시민들은 건너려 할 때의 의미가 여전히 헷갈립니다. 보행자가 제스처를 해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조금 불안할 거예요. 건너려고 할 때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멈춰서 손을 들어야 할지.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 때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올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모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돼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왜 남의 차를 운전했는지를 놓고 소속사의 해명이 바뀌고 있어서 거짓으로 해명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가 이 문제의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 앞에 주차된 흰색 SUV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고 곧이어 운전자석 문이 열리더니 전조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1시간 반 뒤, 이 차량은 약 4.5km 떨어진 도로 위에서 멈춘 채 발견됩니다. 운전석에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SUV는 도난 신고된 차량이어서 신 씨가 차량을 훔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신 씨 소속사는 발레 파킹 직원이 준 열쇠를 가지고 본인 차량이 아닌지도 모른 채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업체 직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SUV 차량은 밤 12시에 나갔는데 자신은 퇴근한 시간이어서 열쇠를 건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신 씨의 차량은 독일제 검정 세단이어서 국산 흰색 SUV와 혼동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퇴근할 땐 자동차 열쇠를 차량 안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어젯밤 차량 안에 차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문을 열 수 있었다며 신 씨가 만취 상태라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지인이 대리기사를 불렀고 지인을 내려준 뒤부터 신 씨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추가 해명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외에 차량 절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멀쩡하던 차에 밤사이 곳곳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일당 3명이 몰래 훔쳐 타고 다니다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3명 중 2명은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아파트 담장을 힘겹게 넘습니다.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3시간쯤 뒤 주차장에 다시 등장한 승용차.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리고 운전자는 같은 위치에 차를 세웁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황급히 담장을 넘어 달아납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 30분쯤 10대 3명은 밤새 남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다니다 새벽에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차량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차 주인의 눈썰미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키가 한 187에 상당히 몸이 커가지고 거의 앞에 끝에까지 시트가 앞으로 가져 있는 거예요. 의심이 딱 드는 거죠. 이들이 몰고 나갔던 차량은 엉망이 됐습니다. 10대들이 몰고 나갔던 차량입니다. 멀쩡하던 차량이 하루 만에 흠집투성이가 됐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는 치밀함도 보였지만 범행 모습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10대 3명을 붙잡았는데 1명은 19살이었고 2명은 12살 초등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질주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버스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버스 2대가 서행하며 나란히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앞서가던 버스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자 옆 차선 버스가 앞을 가로막고 강제로 차를 세웁니다. 당시 우측차로 30대 버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후 병원에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에는 운전자 1명씩만 타고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가 안 멈추니까 어떻게든 이거 세워야 되잖아요. 네, 더 가다가 다른 차 박으면 더 큰일 나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추월해가지고 이제 대각선으로 차를 이제 가드레일 쪽으로 민 거죠. 커다란 철제빔이 트레일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철제빔이 뚫고 나온 차량 내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에 있는 대형 트럭은 사고 충격에 뒤집혀 있습니다. 새벽 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목천 나들목 근처에서 25톤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공사 여파로 서 있던 19톤 화물차 등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에 차가 이게 밀려 서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속도도 못 죽이고 그냥 그대로 박아가지고 저는 그 옆으로 튕겨가 버리고.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철제 H빔이 트레일러 내부 공간을 관통했지만 다행히 운전석을 비껴가면서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를 상대로 졸음운전과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 앞에 물건 두고 가는 새벽 배송 이용하시는 분들 도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새벽 배송된 물품을 훔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 주택가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남성. 자전거에서 내려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얼굴만 빼꼼 내민 채 어딘가를 주시합니다. 남성이 보고 있는 건 새벽 배송 중인 온라인 쇼핑몰 차량. 배송기사가 물건을 놔두고 떠나는 걸 확인하고는 방금 택배기사가 나온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4분 뒤 다시 나타나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현관 앞에 놓인 배송 상자를 뜯어 물건만 챙겨 나온 겁니다. 새벽 배송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초.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300여 개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고 지난 5일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범행 횟수는 11차례. 배송 차량이 떠난 직후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훔쳤는데 피해 금액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에 쓴 자전거 색깔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그 낙하를 칠해서 아마 이제 범행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다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개인 방송에서 돈 자랑을 하던 유튜버의 집을 털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집에 들어가서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검은색 승용차.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 현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다급히 뛰어내려와 차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르고 아파트 1층에 침입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황급히 달아나는 겁니다. 방범창을 뜯을 때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래서 가음을 치니까 도망을 간 거거든요. 40대 절도 피의자 A씨는 평소 수천만 원 넘는 빚에 고민하던 중 한 유튜버 방송에 눈길이 꽂혔습니다. 카지노에서 게임으로 돈을 많이 땄다며 캐리어 등에 담긴 5만 원권과 100만 원짜리 수표 다발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 B씨와 범행 계획을 세운 A씨. 지도 앱 등을 활용해 해당 유튜버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확인한 뒤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범행 사흘 전엔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 2대의 앞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 번호판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찾았던 집은 해당 유튜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엉뚱한 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셈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아파트는 잘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그 유튜버가 그 집에 사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울산 거주지에서 붙잡아 주범은 구속, 공범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교사가 3살 아이를 짐짝처럼 다루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아이의 눈을 손으로 덮고 있는 교사. 아이가 꿈틀대자 입과 뺨을 수차례 때립니다. 점심시간에는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제로 밥을 먹입니다. 다른 날 점심시간에는 팔을 잡아 끌고 강제로 자리를 옮기는데 아이의 몸이 들려 뒤로 젖혀질 정도입니다. 피해 아이의 나이는 3살. 학부모는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8일치 영상을 돌려봤는데 추석 연휴 전후 닷새간 영상에 학대 정황이 또렷이 담겼습니다. 아이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에 특히 자다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고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전문가는 아이의 신체는 물론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봤는데 아동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거나 구속하고 건지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이 충분히 올 수 있음직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교사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이전에도 다른 학부모의 항의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며 이번 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관할 시청도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이를 피하려고 러시아 청년들이 주변국으로 몰려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러시아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20여 명이 배를 타고 동해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의 동빈내항. 열흘 전 입항한 16톤 러시아 요트가 정박해 있습니다. 요트 위에선 금발의 남성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남성 4명 중 2명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그만 거 들으려고 했어. 그럼 문제 되면 안 받고 가서 신항만 가서 거기는 청운경찰로 다 있으니까. 인근 포항 신항에도 소형 요트 2척이 정박했습니다. 꼭대기에 매달린 러시아 깃발이 선명하고 남성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자 한 척은 어제 저녁 출항했지만 4명이 타고 있는 한 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사이 우리 해역에서 발견된 러시아 선박은 5척. 이 중 4척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입항을 시도한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2명만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은 1명을 빼곤 모두 20, 30대 남성들로 이들 대부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 이후여서 징집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경은 항구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인 동선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영해로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18년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40대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하자 F-35A가 출격했죠. 기관총에 실탄 없이 훈련용 교탄만 장전했다며 공갈포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봅니다. 우선 실탄의 유무를 떠나 F-35A의 역할부터 따져보죠. F-35A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된 지점, 즉 원점을 타격하는 역할인데요. 당연히 낮게 날아 써야 하는 기관총보단 고공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폭탄으로 무장합니다. 기관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임무 수행, 지장 없는 것이죠. 그래도 기관총이 달려있는데 실탄이 없었던 이유 뭘까요?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19년 F-35A 기관총에서 결함을 발견하자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 F-35A의 기관총 사격을 전 세계에 모두 중단시켰는데요. 사격 후 총구 주변 기체 표면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도장과 설계를 특수하게 하기 때문에요. 균열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이 교탄이지 그걸로 적을 격추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걸 생각을 하면 다른 나라들보단 빨리 좀 가져와야 되는 위기감이 있긴 한 거죠. 국방부는 F-35A 기관총 보완과 실탄 도입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분명 제조사 결함은 문제지만 F-35A가 속칭 공갈포를 달아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과도한 의혹 제기라는 게 전문가들과 군 당국 설명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김치 광고가 떴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루 34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에 뭐라고 김치를 광고하시겠습니까?
보시죠. 김승희 기자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휘황찬란한 전광판 속 낯익은 음식이 눈에 띕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새빨간 김치를 한 입씩 먹는 영상 속 외국인들. 신선하고 맛이 풍부하다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김치를 즐기는 현지인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That's amazing. I mean, when I see it, I want kimchi. Kimchi's the hype right now of the food groups. Everyone loves it. And seeing that makes me want to get it right now. So I got to go get Korean food this week. 한국 김치 최고. 이 광고는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온 서경덕 교수가 한 국내 식품업체와 손을 잡고 진행하는 김치 캠페인입니다.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이 김치 공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요. 한국의 김치의 정통성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내년에는 유럽,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징적인 곳에서의 어떤 이런 영상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고요. 프랑스에서는 김치가 우리나라 음식임을 알리기 위한 요리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세계 명문 요리학교인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가 다양한 기관과 공동 주최해 외국인들이 김치를 활용한 요리로 경연을 펼치는 겁니다. Toutes ces recettes montrent que avec le kimchi, on peut réaliser innombrables de recettes diversité.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김치를 중국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김치 공정도 날로 심해지는 상황. 이에 맞서 한국 김치를 전 세계 시장에 알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 시각에도 해외에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분야 최고 권위자가 이 회의 도중에 애정 행각을 벌이고 영국 의회에선 로봇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화상학술 회의 화면에 갑자기 등장한 파란 옷 차림의 한 여성. 회의 참가자인 교수를 껴안고 볼뽀뽀까지 합니다. 당황한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방송 중임을 알리자 여성은 황급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영상 속 교수는 중국 대학 교수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공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이끄는 64살 팡다이닝 교수. 여성은 박사 연구원인데 두 사람 모두 기혼이어서 불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 공대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결과는 적당한 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멜빵 바지 차림의 여성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합니다. I am and depend on computer programs and algorithms. Although not alive, I can still create art. 좌우로 머리를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며 입술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봇 팔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인간형 로봇 에이다입니다. 예술 분야 산업에서 새 기술들의 영향을 토의하는 영국 의회 청문회에 로봇으로 처음 출석해 증언한 겁니다. 청문회 중간에 에이다가 먹통이 되자 개발자가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Excuse me. It's big. Starts rough again. It's just. Can I reset her? Is that okay? Yes, I don't. 2019년 완성된 에이다는 첫 해부터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난해엔 런던에서 올해는 베네치아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독감 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접종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서상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동네 의원.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접종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예진을 받고 열 없고 괜찮으시고 네. 주사를 맞습니다. 마음이 안심되지요. 든든해지. 맞았으니 괜찮겠지요. 안 맞으면 찝찝하고 병 걸릴 것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얼른 맞았지, 제일 먼저. 최근 독감 유행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전주보다 45% 늘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전주보다 53.1%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독감의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마른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와 비슷해 병원에 가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일반 감기와 독감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서로 증상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 걸리면 또 굉장히 고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접종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접종만큼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지나 항체가 생기고 유지 기간은 6개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초까지는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 백신은 달걀의 배양에 생산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백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올해 접종은 인원 분산을 위해 의사 1인당 하루 100명 이내 접종 인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오후 늦게 방문 시 당일 접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지며 포스트 시즌 대진표가 요동쳤습니다. 타격 천재 이정훈은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타격 5관왕에 올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4대5로 뒤진 채 9회 말 공격에 나선 LG. 만루 기회에서 최은성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어 오지환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익수 키를 넘기는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144경기의 홈경기였는데 이겨서 팬분한테 좋은 걸 전달한 것 같아서 기쁘고. 잠실 야구장에선 키움 팬들이 LG를 응원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LG가 이기면서 패한 KT는 4위로 떨어지고 키움이 어부질이 3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팀의 승률은 같지만 키움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 3위가 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직행에 실패한 KT는 내일 5위 기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성적 상위팀으로 1승을 안고 시작하는 KT는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비겨도 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뜨거웠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개인 기록에선 키움 이정후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이정후는 타율과 안타 등 타격 5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타격 5관왕이 나온 건 2010년 7관왕 이대호 이후 12년 만입니다. 또한 1994년 타격 5관왕인 아버지 이종범처럼 24살의 나이에 5관왕에 올라 KBO 리그 최초의 부자 타격 5관왕이 됐습니다. 이정후는 이종범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야구선수 이정후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철입니다.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늘도 쾌청하고 한낮에는 선선해서 가을 나들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1도, 대전은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를 텐데요. 일교차가 14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가벼운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11도, 부산은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서비스 물가는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죠. 30년 만에 북한 도발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가 수십 년 만에 예측 불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GDP 규모가 OECD 국가 중 8위였는데 50년 전 우린 밑에서 8번째였습니다. 친일, 친북 이런 소모적인 과거 논쟁 벌일 때가 아니라 이 해답을 찾을 지혜를 모을 때 아닐까요? 이번엔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10년 뒤 대한민국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